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인생책방에 모신 주인공은요. 정치계의 정책 브레인으로 통하는 분입니다. 정치계 이슈 쟁점을 아주 꼭꼭 씹어서 편하게 알려주시는 여의도 일타 강사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사망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단순히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서도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소개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여의도 일타 강사? 이게 제가 우리 당에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한 건데 네. 굉장히 저한테 부끄러운 프로그램인데 또 어떻게 보셨네요? 네. 지금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민주연구원은 어떤 조직인가요? 정당법에 의해서 네. 그 각 정당은 정책연구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은 민주연구원을 두게 돼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의도연구소를 예. 두고 있는데요. 정당에는 국가에서 이 국가 보조금을 정당에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의 한 30%를 정책 개발에 쓰게 돼 있고 이 정책연구소에 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좀 더 중장기적 과제죠. 그래서 정책 개발과 관련돼서 정책 수요를도 저희가 좀 예측하고 또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좀 개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요. 특히 이 연구소의 주요 내용들이 이 선거 때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특히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저희가 그 연구소에서 준비한 장기 과제가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주로 민주연구원이 그 제기한 정책 의제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몸이 좀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은데 상임위 하셔야 되지, 지역구 챙겨야 되지, 네. 지금 민주연구원 하셔야 되지.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면은 어떤 거 먼저 하십니까? 그때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답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네, 네. 정치계의 일타 강사 맞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정확하게 분류를 하시고 또 예시를 들면서 예.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꼭꼭 씹어서 예.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권진영 씨 네, 됩니다. 일타 강사 맞습니까? 이거 돈 받고 하는 거였으면 떼돈을 버실 그런 능력이신데. 네. 우리 의원님이 직접 뭐 수행원 없이 혼자 다니시는 걸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운전도 직접 하시고. 제가 정치 계속 오랫동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이거 오래 하다가 운전하는 법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 되고 나면 이제 뭐 해외 나갈 때도 막 이걸 다 수속을 누가 밟아주고 하거든요. 잘못하면 해외 출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잊어버리지 않게 언제든지 평범한 선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살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제가 조금 불편하면 그 한 명이 정책에 좀 더 쓸 수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도 좀 더 밀접하게 예. 생활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게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께서 어떨 때 버스값 모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경우는 없으시겠어요? 요즘은 근데 카드를 하도 써가지고 하긴 그래요. 교통카드를 써서 예. 그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주로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지하철 이용하면 집에서 지하철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면 100원이 더 추가되더라고요, 카드로. 그래서 아마 1,250원인가 아마 기본 가격이 한 100원 추가되는 그런 거 아니겠죠.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많이 쑥덕거리겠어요. 민주당 장동건, 민주당 장동건 이러면서. 진짜 요즘에 또 마스크를 사람들이 쓰고 그래서 다녀서 다행이네요. 20대 때는 거의 외모 서열 탑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어떠세요? 요즘은 얘기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서열에서 많이 밀려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요번에 21대 국회 정말 저 깜짝 놀란 게 우리 당도 그렇고 뭐 이 국회 전반적으로 젊고 아주 멋진 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진짜 명함 내밀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외모 보고 뽑으시나? 의원님 시대에는 사실 이렇게 인물까지 이렇게 좋은 분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민주당에 F4가 있습니다. 그 F4 중에 3분이 나오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혹시 누가 한준호 의원. 1번으로 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이제 저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오영환 소방관 의원. 하셨던 아, 오영환 맞아, 맞아, 의원님. 맞아. 진짜 잘생기셨었어요. 오영환 의원님. 네, 오영환 오영환 그 의원. 소방관으로 있을 때 아주 유명했어요. 네. 잘생기셔가지고. 예, 그리고 또 그 본인이 책도 내가지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거의 소방관. 모델급이시고 예, 예. 아, 진짜. 그 다음에는 그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다 나누셨는데 네. 장경태 의원님이라고 또 한번 모셔야 되는데 네. 네, F4가 완성이 되는데 한번 모셔주세요, 정말. 해코지 안 할게요. 네 그렇게 이제 홍익표 의원님까지 네. 하셔가지고 아, 저도 포함입니까? 그렇게 저도 깜짝 F4죠. 놀랐는데. 예. 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F4 맞습니다. 네. 오늘 홍익표 의원 추천한 인생책 들어가겠습니다. 미셸 초스토프스키가 지은 빈곤의 세계화 IMF 경제 신탁 통치의 실상이라는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으셔서 참 저희를 힘들게 하셨어요. 이 책은 미셸 초스토프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IMF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세계 무역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나라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이제 초래했을 때 그 나라를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병고 치러 온 의사가 그 병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IMF가 돌팔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왜 IMF의 체제 안에 들어간 나라들은 네. 하나같이 회복을 못하고 계속 망가져 가는가? 그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또 공교롭게도 1998년에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또 IMF 체제 하에서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책이 상당히 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이 책의 내용에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도 공감하는 부분이 여전히 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인생책으로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심화됐지만 물론 이전부터 있었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고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그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슈는 양극화 불평등을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가 저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동안 세계화가 전체적인 어떤 세계 경제 파이 몫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빈곤을 더 확대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세계화에 따른 창출된 부가 특정 집단, 특정 계층에게 독식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90년대 이후의 그 통계치를 보면요. 90년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한 2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국가 전체에서의 몫이 훨씬 더 커졌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들 간에도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조차도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우리가 흔히 그 러스트벨트라고 네, 네. 그 옛날 미국의 공업지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제조업 기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도 있고 민주당의 텃밭이었다가 네. 그게 FTA, 특히 나프타였죠. 클린턴 정부 시절에 나프타를 통해서 여기가 거의 그 생산 기지가 몰락해 버립니다.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패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그거?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남편인 클린턴 정부에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작용을 했던 거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IMF 네. 구제 금융을 겪었더라고요. 예. 뭐 아프리카 쪽, 남아시아, 남동부, 라틴 아메리카 네. 네. 쭉 IMF를 겪었는데 이 IMF의 부작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그렇습니다.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IMF 체제 두 얼굴. 자, 국가 부도의 날 그리고 IMF. 네. 영화도 나왔었는데 네. 김혜수 씨가 굉장히 멋진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옛날부터 IMF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사실 지금도 IMF가 뭐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돈을 대출해주고 이러는 데는 아니겠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이 IMF하고 그 쌍둥이처럼 따라가는 게 네네. IBRD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거기 국제개발은행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국제 부흥개발은행인데요. 그게 이제 흔히 세계은행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월드뱅크라고 네. 흔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월드뱅크하고 IMF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인데요. 미국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미국 중심의 그 소위 그 시장경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IMF하고 월드뱅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IMF는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총재를 맡고 월드뱅크의 총재는 미국 사람이 주로 맡았습니다. 네. 그게 좀 차이인데요. 그때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부도났을 때 그 유명한 프랑스인이 그 IMF 총재를 하셨죠. 네. 프랑스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IMF가 주로 하는 일은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국가 간의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 조작을 했어요. 환율을 필요 이상으로 낮추면 자기들 이 물건이 더 쉽게 팔리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이 예. 생겨서. 그래서 이 환율의 안정적 그 유지를 위한 환율 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첫 번째 IMF의 목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거래를 하는데 한국 돈 원화하고 일본 돈 위엔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IMF 제8조예요. 그래서 IMF 8조 가입국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달러 또는 자국 통화로 바꿔줄 수 있는, 교환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외환 거래의 제한을 완화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 무역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요한 기능이 우리가 겪었던 어떤 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국가를 위해서 어떤 조건하에 자금을 빌려주는 그 네. 형태인데요. 네. 아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국가들은 이제 오래전에 얘기고 최근에는 영국도 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고요. 90년대 영국이 초반에. 그랬던가요? 네, 영국이 환차익 예, 그 예. 노리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 헤지펀드. 헤지펀드죠. 예. 헤지펀드에서 영국이 90년대 초반에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그 구제금융 받습니다. 영국도요. 그리고 그랬어요. 뭐 잘 아신 것처럼 2008년도 그 유럽발 재정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피그스란 말이 나왔죠. 예. 그래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그다음에 스페인 해가지고 이제 피그스의 재정 위기 있었을 때 네. 가장 대표적으로 그 그리스가 네. 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정 개혁이나 노동시장 등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을 강요받은 적이 있었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제빵 역사 없다. 그 이런 자체라고 할 주장이 수 있는 나오고 있습니다. 생립식품이 자금난으로 정부가 국내 결국 부도를 내고 국제통화기금 걱정 논의를 IMF에 신청했습니다.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때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 해주면은 불과 작은 돈 갖고도 망할 때니까 네. 줄줄이 도산이 있었죠. 예, 뭐 작게는 중소기업에서 크게는 예, 대기업까지. 대기업까지. 그때도 대기업도 줄줄이 도산을 했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우 예. 그 기업도 대기업 중에 그 부도난 기업 중에 하나였고.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예. 그랬고요. 기아자동차 이제 사실은 이제 IMF 전에 사실상 부도 상태였었고. 등등 이미 경제 위기가 오면서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기업들과 정부가 긴축을 하게 되니까 중소기업의 당초 약속했던 물량을 다 취소합니다. 국가부도의 날 영화 김혜수 씨 오빠가 그 네, 부도나는 네, 그 네. 과정이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대기업에 납부하려고 다 선주문을 해놨는데 그래서 공장 시스템 설비도 확장하고 네. 주문도 해가지고 다 생산했는데 대기업이 부도나거나 또는 그 주문을 다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고 그 중소기업은 그걸 하기 위해서 빌린 은행 빚으로 인해서 파산하는 형태가 진영 씨 반복되는 거죠. 혹시 IMF 기억 있어요? 저도 있죠. 그때, 왜냐면 네. 그때 막 저도 대학교 들어갔던 너무 나이가 나오나?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친구들도 부모님이 어려워지셔서 휴학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래요? 정말 꼬마였군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네요. 보통 예.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뭐 진학해서 뭐 어떤 학과에 가겠다 네. 그리고 꿈을 이렇게 다 적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 주변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1순위에 공무원. 아, 진짜? 네. 어머. 아니면 뭐 교사 이런 식으로 애들도 상대 눈치는 인기가 있어가지고. 눈치가 아니라 그게 정말로 사회가 그렇게 변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을 택해야 돼라는 인식이 스며들게 된 거죠. 그랬군요. 또 공기업하고 예. 공무원 인기가 그때부터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빈곤의 세계화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IMF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하죠.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MF는 사실상의 경제적 신탁 통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IMF 체제가 수립되게 되면 그 나라의 재무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IMF가 긴축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 사실상의
대리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게 다른 나라들은 사실 여기 책에 나온 예들은 IMF 구제금융 이후에 제대로 극복해서 잘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 빼놓고. 우리나라는 정말 3년 반 만에 졸업하고 그때 국민들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잖아요. 네. 의원님이 그때 대외정책연구원에 예, 그렇습니다. 계셨을 예. 때인데 의원님이 그때 이제 연구원으로서 그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는 다른 방법이 우리나라에 길이 있었을까요? 길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IMF의 구제금융 신청 자체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네. 다만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그 협상력을 좀 높여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컨대 그 당시에 지나친 긴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해서 해고되는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 긴축 정책을 해서 복지 프로그램은 도리어 축소되거나 전혀 그걸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해고에 내몰린 많은 가장들, 실직자들이 정말 인생의 막바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게 IMF 때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미래를 봐서 해야 되는 게 사실 교육이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최근에도요. 네. IMF로 인해서 여기도 다른 나라 사례도 있지만 교육 공무원들이 줄어들거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평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상실되면서 그게 결국은 그 부모의 재산 또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 양극화가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 계기가 되는 거죠. 중산층이 약화되고 양극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는 그 98년도 IMF 경제 위기 직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 원장님 이제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의원님은 이렇게 정치인의 길을 걷기까지 좀 준비를 차곡차곡 하신 편이신가요? 글쎄요, 그렇진 않고요. 예. 뭐 사실 정치라는 게 준비해서 되는, 물론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준비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그건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연구소에 있었고, 글쎄 제가 정치를 하겠다면 이런 국회의원보다는 개방직 형태로 아마 정보기관에 좀 들어가서 일을 해본다. 그게 정치를 한다면 그런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국회의원이 선출직 국회의원이 될 생각은 정말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19대 때 이제 네. 정치 입문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뭐 얼마 선거운동 기간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21일 전에 네. 등록을 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그때 이제 가능합니까 이게? 선거 20일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 됐고 그래서 공천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뭐 당선될 거라고 기대도 크게 못했어요. 그때 예. 당시 여당의 현역 의원이시고 해서 이게 망신을 안 당해야 될 텐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당선이 되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도 크게 기대는 안 하셨었어요? 진짜 처음엔 기대를 안 했고요. 네. 근데 한 열흘쯤 지나가서 마지막 주말 네. 지나고 나니까 반응이 와요? 예, 조금 느낌이 이게 결과가 조금 달리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투표일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때는 네. 사전 투표 없을 때니까요. 네. 수요일인데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 인사를 지하철에서 하는데 그 전주하고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그 출마 결심하셨을 때 예.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셨을지 궁금해요. 네. 사실 20일 그쵸? 남겨둔 선거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갑작스러운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독배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없었어요. 할지 말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누구하고 상의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고 아내하고만 상의를 했는데 그 시간만 줘도 아내하고만 상의를 해보라고. 예. 처음에 와이프는 펄쩍 뛰었죠. 뭔 소리야 이게 자다가 그렇지. 본장을 들여. 3시간 거의- 만에 또 결정해야 되니까. 네, 뭐 거의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정도로 이게 뭐 그런 반응이었죠. 그러다가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제 와이프 반응이 나는 반대인데 하여간 뭐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결정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한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입니다. 신자유주의 부작용이 어떤 얘기인가요? 이 책에 따르면 원래 소말리아는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시스템이 망가지냐 하면 1981년에 IMF의 이제 체제가 소말리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대대적으로 농업 보조금, 뭐 축산 보조금 이런 것들을 다 삭감시켜 버립니다. 못하게 하죠. 우리는. 네.
그럼 원래 그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저러한 생산물을 만들어 오던 뭐 농업인, 축산인들이 다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동물들에 대한 네네. 백신을 맞추는 것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비용을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소말리아에 많았는데 그 유목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자급자족을 못하니까 농산물을 어디선간 들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 당시에 미국이 엄청나게 그 활황, 그러니까 곡물 농산물이 생산이 많았군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 농산물을 전부 소말리아에 들여온 건데 네.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싼 값에 들여와서 뭐 이거 좋지 않나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말리아의 자립적인 이런 자급자족 시스템이 붕괴됐다. 의원님은 지금 우리 소말리아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이 안에 있는 국가 사례 중에 가장 가슴 아프다고 할까? 가장 좀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그 베트남 얘기를 좀 하고 예. 싶은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86년 12월부터 소위 그 도이모이라고 베트남이 개혁을 시작해요. 사회주의권에서 이제 약간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개혁을 해서 예. 미국하고 관계 개선도 하면서 한 5, 6년 이상 그 미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94년도에 이제 그 국교 정상화로 가고 있는데요. 그때 94년도에 미국이 요구하는 그 국교 정상화를 하려면 받아들여야 될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회공정부, 그러니까 남베트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북베트남, 남베트남 네. 분단돼서 전쟁할 네, 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해서 전쟁을 치렀고 북베트남이 전쟁을 해서 결국은 통일을 하게 되는데 네. 남베트남 정부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갚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제금융을 줄 수 있다. IMF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미국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걸 하냐면 국제기구인데 IMF는 철저하게 이 일종의 주식회사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SDR이라고 해가지고요. 특별 인출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네. 각국이 그 지분만큼 돈을 넣어요. 그 돈을 넣은 만큼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미국이 거의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리클럽하고 런던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네. 파리클럽은 뭐냐면 채권 국가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돈을 빌려준 나라들의 돈이 좀 모임. 있는 나라가 예, 파리군요. 파리클럽. 네. 예, 여기서 국가 채무를 그 리스케줄링이라고 해서 돈을 더 빌려줄지 아니면 만기를 연장해 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파리 그 채권국. 클럽이라고 있고 예, 예. 런던 클럽은 뭐냐면 민간 채권자들의 모임이에요. 민간. 예. 거기도 돈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건 뭐 민간인들.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어떤 나라의 돈을 그 민간 차원에서 빌려주는데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파리 클럽에서 요구사항이 그 당시에 남베트남이 IMF로부터 빌려간 돈, 그 다른 국가들로부터 빌려간 돈을 다 갚아라. 채무를 이행해라. 아니, 돈이 없어서 그래서 구제금융 받는데 돈을 어떻게 갚으라는 갚지?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요구한 것들이 구조조정 정책 역시 동일하게 그런 구조조정 정책을 요구하다 보니까 당시 베트남에서도 그런 그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육과 아동 복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축소되거나 또는 중단되거나 이런 게 생기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던 시스템에서 돈을 내고 민간에서 하는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돈이 없는 아이들은 그 공교육에서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피해가 생기는 게 의료 부분에서 가뜩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도 경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의료 부분이 취약한데 네.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나마 국가가 책임지던 부분까지도 또 민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당시 베트남의 상황이 경제가 회복되는 90년대 후반까지 아주 어려웠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도입모의를 안 하고 좀 독자적으로 조금 더 발전을 했으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을 가기 어려웠고 개혁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개혁은 해야 되고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IMF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밀어붙였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독하다 이거군요. 너무 그 나라의 좀, 예.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죠. 고려가 근데 없이. 그 IMF가 그 이중적이라는 거는 예.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게 미국이 2008년에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그 모기지. 사태로요. 예. 근데 IMF하고 미국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돈 찍어내는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그때 나온 처방이 양적 완화잖아요. 예. 달러를 더 풀자. 진짜. 그래서 돈도 더 주고 복지도 늘려주고 그쵸.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하고. 근데
이 IMF가 그동안 많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2000년대 미국 위기 생기기 전에 이미 IMF의 보고서는 한국에서 당시 자기들이 했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었다. 결론은 그렇게 예, 나온 그렇게 자기들이 긴축을 세상에, 강요했고 이제 긴축을 강요한 게 한국의 위기, 그다음에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더 네. 악화시켰다라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에는 처방은 양적 완화로 나온 거죠. 억울하네 갑자기. 진짜 억울하다. 그때 고생해가지고 저기 파산하신 분들 네.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럼요. 예. 그것도 그때 생각해 보면은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금 모아가지고 맞아요. 막 위기 넘기고 그랬잖아요. 안 네.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비싼 의료비 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한번 예. 유행어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해요. 제 유행어예요. 오랜만에. 예. 진짜 아, 속이 다 좋다. 시원합니다. 속이 다 네, 시원하죠. 네, 속이 다 네, 네. 시원합니다. 의원님 이제 그 IMF의 우리 미셸 초스토프스키 교수의 이 책이 좀 이제 오래된 책이긴 했지만 그래도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한없이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의원님 거기다가 또 상임위까지 여러 군데를 거치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한 군데를 쫙 파는 게 전문성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의원님 네. 왜 이렇게 많은 분야를 그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그게 이제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이제 붙박이로 하신 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 뭐 삼선 하시는 동안 내리 한 12년을 한 개 상임위 하신 분도 네, 계시고요. 네. 이제 저 같은 사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전임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제일 오래 한 상임위가 이제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한 4년 했고요. 네. 보통은 한 2년 정도 안팎에서 지금 바꾸고 있는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지. 한 2년 정도 하고 나면 저는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바꾸면 새롭게 공부도 좀 하고 뭔가 그 도전 의식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변하는 만큼 좀 중요한 이슈도 바뀌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관심사도 바뀌고요. 예.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그 상임위를 좀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국회의원 오시는 분들이 롤 모델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파는 모델과 두루두루 살피는 모델과 예. 이 두루두루 살필 때의 장점. 예.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 어떤 사안이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요. 요즘은 굉장히 복잡하죠. 네. 예를 들면 의료 문제라고 해도 의료 문제가 이게 꼭 의료에만 국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사 문제도 국한돼 있고 또 심지어 대학교 의료 대학기관 네. 그 교육 문제도 걸려 있고 네. 또 재정과 관련된 문제도 예.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중층적으로 걸려 있는 사안을 풀어나갈 때에는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한 것도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예. 그 국내 문제라 하더라도 국내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적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상임위를 경험할 때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견에 굉장히 솔깃하는 게 솔루션을 내기에는 그게 더 현명한 솔루션을 낼 그렇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 IMF 체제 이야기로 계속 돌아가서요. 세 번째, IMF 시대 그 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모으기 얘기는 했었는데 네네. 진영 씨 그때 우리 금모으기에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도 적어도 한 제가 말씀 네. 말도 안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금이 치아가 집에 이상해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금이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어야 네. 되니까 그래도 한 300명 정도는 300명이요? 에이, 내가 좀 이렇게 그릇이 너무 작아. 작다. 우리나라. 그럼 300만 명?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돼요? 그때 한 350만 명 참여했다고 하고 350만 명. 네. 그때 진영 씨는 어려가지고 집에 네. 금붙이는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는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었으니까 돌반지 돌반지. 갖다 네. 줬어요? 와 그때 지금 하나도 없죠. 아, 예. 와, 예. 그렇구나. 그때 아마 집에 있던 금붙이들 정말 많이 놓으셨고 예. 예, 그렇게 국민이 그걸로 표현되는 그 국민이 아주 혼연일체해서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 그렇습니다. 졸업할 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죠. 예, 예. 다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그 힘을 모아주는 국민적 에너지가 네. 굉장히 큰 힘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단기 졸업을 했다는 면에서 대응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세 가지인데요.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적 에너지가 제일 네. 큰 힘이었고 네. 두 번째는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판단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건 대통령께서 그 취임 연설을 할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맞아요. 예. 말씀을 잊지를 예, 못하셨었죠.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예.
본인이 동의를 했지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부도의 날 영화도 나오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이니까 유력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IMF가. 그래서 본인이 그 프로그램에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동의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대량의 실직자가 생겼고 기업이 도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가정이 파탄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그때 그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했죠. 이후에. 그리고 의료보험 시스템도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 그때 그때 오히려 반작용으로. 그 토대를 갖췄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토대를 닦으셨어요. 이후에 이제 자리 잡는 과정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하나 실행이 됐지만 그 전국민 연금 시스템이라든지 의료보험 체계 그다음에 그 실업급여 체계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벤처 그 기업을 통해서 제2의 경제도약 우리가 그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그 어떤 기관차 역할을 벤처 기업이 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그때 저희가 운도 좋았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던 거는 가장 인접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 수립이 92년도 국교 수립을 했는데 중국 경제가 폭주를 합니다. 진짜 성장을요. 그 중국 경제 효과를 그때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또 당시 중국과 대만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비롯해서 한국과 대만은 약간 산업이 경쟁적 측면이 있는데 대만이 중국과 별로 경쟁력 못할 때 우리가 중국에 많이 뛰어들어서 삼성전자의 발전이나 뭐 현대자동차 등등 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중국을 통한 그 성장 효과를 크게 봤죠. 다만 이제 그게 그림자는 그로 인해서 대중의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측면도 우리에겐 또 부담이 되죠. 그게 최근에 사드나 이런 문제 때 중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도 그때고요. 학원비 내세요, 다들. 저 기억나요? 노트북 강의 팔토시하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강의했던 거 기억나요? 예. 진짜 오늘 IMF 정리는 제대로 한번 네. 뚫었던 것 같고 그랬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IMF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 싹 이제 그 뒤에 이제 금융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부를 다 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그런 체제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극복한 이후에 바로 사회복지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그의 부작용이 조금 적어졌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방적 경제에서 경쟁에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좀 어리버리해서 이 경쟁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해를 봤지만 세계화되고 이제 개방되면서 경쟁 시스템에 우리가 빨리 적응했죠. 적응을 하면서 도리어 우리도 이런 세계화의 이득을 얻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예. 국민의 요구라든가 지금의 이제 문제들에 지금 귀 기울이시고 해법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으시겠어요? 네, 지난번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을 비롯한 이제 실업 고용 문제 네, 네. 이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국민과 같이 공감하는 정책도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것 같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는 거에 집착하면서 국민과 공감대 형성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좋은 정책은 내용이 좋아서라도 있지만 그 내용에 국민이 같이 공감하고 네. 또 그 정책에 따른 단기적 성과가 어느 정도는 보여져야만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정책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들을 좀 깊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면 요즘 공격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걱정되는 네. 건 당 정책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지역구에는 좀 소홀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저도 우리- 그쪽 예. 지역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오늘 네. 의원님 출연하신 김에 우리 네네. 지역구에서는 의원님이 워낙 큰 일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지역 주민들이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섭섭했거든요. 지역 그래요? 주민을 위해서 뭔가 오늘 한마디 하실 수 있는 한마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 해주십시오. 예, 예. 예. 과거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행사들, 그러니까 대면 접촉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꼼꼼하게 지역의 주요 현안들은 여전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왕십리역에 이제 GTX 신호선이 지나가요. 네. 그래서 왕십리역 신설 문제가 잘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왕십리하고 행당동 일대에 중학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시교육청하고
지금 잘 얘기를 해서 진전해가고 있다 등등 해서 서울 지역의 문제는 단순하게 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네. 연관돼 있습니다. 네. 특히 저 성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못지않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재산세 일부 세율 조정해서 네, 네. 급격하게 세부담이 느는 거를 좀 실수요자들. 예. 그래서 좀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네, 하거나 또는 1주택 실소유자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식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뭐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은 조금 못 하실 수 있지만 네. 지금 참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답게 챙기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아니 지역 주민 여기 계시니까 오늘 스킨십 할 어디 거죠 좀- 뭐. 아유, 예, 뭐 다행이네요. 초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조금 마음이 놓여요, 의원님. 네. 네. 의원님이 이제 혹시 초선 때부터 이리 관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법의 방향이 있을까요? 입법 방향. 몇 가지 법안의 방향이 있다면 우선은 저는 사회적 약자 예. 또는 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말고 저는 궁금한 게 그 해피 먼데이법이라고. 아, 예. 그게 네, 예, 그거는 계속 올리시던데 그게 뭡니까? 그건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예. 제가 일본에 1999년 하반기부터 일본에서 체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3일 연휴 해피먼데이법이라는 법이 그때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은 이미 만들어졌다가 시행이 네. 그때부터 됐는데요. 국경일을 공휴일을 날짜로 하는 게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월요일로 해서 아. 그러니까 토, 일, 월이 묶어지는 거죠. 그래서 3일 연휴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행복한 월요일, 해피먼데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휴일이 토요일이라고 겹쳐가지고 그렇죠. 하나 까먹는 예, 경우. 예, 최근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요일제로 몇몇 날짜와 상관이 없는 크게 날짜와 연관성이 없는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요일제 지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일본은 물론이고 이미 OECD 국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우리가 아는 그 현충일이죠. 예. 미국 메모리얼 데이를 예. 똑같이 그 5월 달에 그 월요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렇죠.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여행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예측이 훨씬 더 쉬운 거죠. 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정치적 목표를 여쭤보면 좀 너무 거창할까요? 정치인으로서 뭐 어떤 자리를 뭘 가겠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보고 싶은 특히 하나는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불평등 문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동안 제가 늘 관심 있었던 이제 소위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OTT를 중심으로 한 예,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과기정통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그런 문제들을 미래 가치를 좀 창출하는 쪽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뵈면은 어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좀 방법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우리 권진영 씨 의원님 오늘 F4 선두주자 뵌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네. 너무 잘생기셨고요.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또 결국 마무리가 그래도, 잘생김입니까? 패션의 끝은 얼굴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오늘 토크의 끝은 또 얼굴로. 아, 죄송합니다. 네. 저기 별명이 우리 의원님 별명이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허위평론가 이 책에 한 줄평 또 부탁드릴게요. 이 책의 한 줄평이요? 빈곤의 세계와 한 줄평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의 한 줄평은 네. 이렇습니다. 남이 관리해주는 다이어트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진짜. 지다. 극단은 되긴 오, 되는데 복리로 네. 굴러가서 그렇지. 네. 어. 다이어트도 예. 예. 스스로 예. 하자. 스스로 해야 이게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이 어떤 체제든 간에 예, 자율적인 것 네. 이게 참 중요하다. 그 자립적인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스스로 못하면 남이 와서 하고 남이 와서 하면은 피해가 큽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의원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희망을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이슈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고통받고 계신 것 잘 아는데 정치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어려움만 드린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해 가면서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해결 방안 만들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깨 좀 피세요. 예, 아유, 힘내시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양극화 또 해소를 위한 민주연구원의 정책, 좋은 정책이 좀 나와주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혹시 미국 역사의 첫 시작이 언젠지 아시나요? 최근 미국 역사를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아프리카계 노예가 처음 아메리칸 대륙을 밟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두 주장의 대립이 뜨거운데요. 평생 미국사 연구에 헌신한 폴 보이어 교수가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국사에 대해 쉽게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이주, 독립전쟁과 헌법 제정, 노예 제도와 남북 전쟁, 강대국의 탄생과 같이 미국사 주요 이슈 9주제를 선정해 역사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쉽게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책 세상에서 가장 짧은 미국사를 추천합니다. 인문과 경영을 접목한 베스트셀러 책 에고라는 적으로 전 세계 300만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의 신작이 출간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철학 멘토로 불리는 저자는 이번 스토아 수업책에서 2000년 전 시작된 스토아 철학에 주목하며 현대인의 일상에도 적용 가능한 26가지 철학 사용법에 대해 쉽고 재밌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토아 수업책을 통해 무수한 위기 속에서 철학을 실천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애를 통해 어떤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고 단단한 나만의 중심을 찾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콕 생활, 집콕 육아도 함께 늘어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기획도서 시간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성장할 수 있는 부모 교육 길잡이 책들을 소개합니다. 기획도서 첫 책은 국민 육아 멘토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알려주는 부모의 말에 주목한 책입니다. 친구와 자주 다투는 아이, 심하게 고집 부리는 아이, 감정적으로 예민한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까요?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고 공감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상황마다 적절히 교육할 수 있는 부모의 말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자존감과 자기 주도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분들,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히 쌓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최근 육아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최민준 아들 연구소장의 책입니다. 저자는 전국 30만 명을 상담하며 알게 된 아이와 부모의 고민들을 모아 통제, 미숙함, 짜증, 게임 등 9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4세부터 모든 것이 너무나 막막한 사춘기 아이까지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겪는 육아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아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엄마의 말투에서 배운다고 말하며 아이의 공감과 진정한 소통을 끌어내는 대화법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한국지감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미경 저자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중2 아들과 고통스러운 소통 과정을 함께 겪으며 깨닫게 된 대화법을 책으로 정리했는데요.
온전히 듣는 경청의 말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의 말투, 내 마음을 전하는 전달의 말투와 같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감 순환법에 대해 소개하는 책, 엄마의 말투입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